자, 다음은 probabilistic modeling이 되겠습니다. generative approach하고 discriminative approach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가정하죠. 자, 먼저 generative approach를 사용하는 classification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는지 보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두 종류의 probabilistic한 정보를 추정해 주게 됩니다. 하나는 prior, PC of K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클래스 컨디셔널, 즉 px given ck가 됩니다. 그래서 prior하고 그 다음에 likelihood 하고도 하는 이 두 가지의 확률 정보를 추정하게 되고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추정한 첫 번째 스텝에서 추정한 prior하고 likelihood를 베이스 룰을 이용해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posterior 정보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포스트리어 정보를 이용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예를 들면 디스크리미넌트 분석 같은 걸 해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가장 이 포스트리어가 큰 그런 클래스에 X라고 하는 데이터를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discriminative approach. 그런데 이제 베이시안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discriminative approach 중에 일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바이패스, 즉 생략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이용해서 직접 포스트리어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그 바운더리라고 하면 그것을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포스트리어 분포를 직접 에스티메이션 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제너러티브 어프로치에서와 동일합니다. 포스트리어 확률 값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어프로치 중에서 일부는 이제 non 베이지안한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1번하고 2번 스텝이 모두 생략이 됩니다. 즉 어떠한 확률 정보도 추정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바로 디스크리미넌트, 즉 바운더리 정보 같은 것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서포트 팩터 머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확률 정보도 우리는 추정해내지 않았어요. 막바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구했었죠. 그래서 서포트 팩터 머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이거나 뭐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지만 베이지안 이런 그 어프로치를 따르는 그런 방법들에서는 우선 2번 단계, 즉 인프런스 단계 하고 3번 스텝, 즉 디시전 메이킹 이 이렇게 별도의 스텝으로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non 베이지안 아까 설명했던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하고 디시전 메이킹이 하나로 결부되어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견지로 probabilistic approach의 장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컨피던스랄까요? 이런 것의 정도를 확률의 상대적인 크기 같은 것들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률값이 높으면 조금 더 컨피던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프로바빌리스틱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런 알고리즘과 조금 더 손쉽게 융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그런 디스크리미너티브 어프로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베프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한다. 돌아가지 말고 간접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직접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직접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그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 풀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포스트리어 같은 것을 모델링해서 PCK의 X 이런 것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바운더리를 찾거나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 스텝 어프로치보다는 직접 우리가 풀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 어프로치가 뭐 틀리고 디스크리미너티브 어프로치가 더 맞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제너러티브 어프로치가 보다 적절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디스크리미너티브 어프로치가 보다 나은 결과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보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베이시안 클래시피케이션의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베이시안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어떤 그 방식으로 동작하냐 하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이 PCK given X라고 하는 이 포스티어 분포를 가장 크게 만드는 그런 클래스로 X를 할당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포인트 x를 클래시파이 한다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그 과정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일단 이 x라고 하는 것이 d 차원의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포스트리어 분포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PC1의 x 그리고 PC2의 x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만약에 large K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포스트리어 분포를 계산해 주게 되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큰 값을 주는 것이 두 번째 클래스였다라고 하면 이 x는 C2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PCI given x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클래스를 찾아서 그것에 이제 id를 x의 클래스로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계적인 정의에 따라서 이 포스트의 분포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즉 likelihood와 그 prior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아래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 입장에서는 상수에 해당하는 normalizing constant에 해당하는 p of x가 이렇게 분모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argmax 측면으로는 이 분모에 있는 p of x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d 차원의 벡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9번식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베이시안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 종류의 확률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prior, 또 다른 하나는 likelihood가 됩니다. 그럼 남은 일은 이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라이어를 추정하는지 그리고 likelihood를 추정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면 되겠죠. 자, density estimatio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prior probability density 그리고 likelihood라고 하는 probability density를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정확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prior에 대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아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각 클래스에 속하는 이그젬플의 어떤 frequency, 비율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게 되면 그것이 각각 클래스에 대한 prior 확률 분포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됩니다. 즉 여기는 frequency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개의 이그젬플이 있고요. 각각을 C1, C2, C3라고 우리는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1에 대한 prior, PC1은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전체 이그젬플은 10개고 그 중에 C1에 속하는 이그젬플이 3개죠. 그러면 PC1에 대한 prior는 0.3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 이것이 증명은 생략하겠으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C2와 C3에 대한 prior 확률 분포도 maximum likelihood로 이렇게 estimation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likelihood를 estimation 해주는 과정인데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likelihood를 어떻게 estimation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죠.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 conditional probability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apply 해주면 우리가 이 likelihood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px given ci라고 하는 요 probability density, 그러니까 d개 variable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d개 variable에 대한 joint probability density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통계 시간에 학습한 chain 룰에 의하면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1, x2, x3 쭉 해서 xd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각각의 컨디션을 보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하죠. 일단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CI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PX1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고, 그럼 X1이 관찰됐다 가정했을 때 X2에 대한 그런 확률값 추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X1, X2가 관찰됐다라고 가정하고 X3에 대한 확률값을 추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통계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이 방법이 굉장히 제너럴하고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이 차원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그 파라미터의 숫자가 아주 급속히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에 있는 이 방법이 언제나 작동하는 그런 제너럴한 방법이긴 하지만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d, 즉 차원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요. 보다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심플리파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뉴머레이션을 통한 인퍼런스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probability, joint probability 테이블을 쭉 열거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따져주면서 인퍼런스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사이즈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 조건이나 가정 같은 걸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robabilistic 모델을 설계할 때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적용하게 됩니다. 가정으로 살펴봤던 게 예를 들면 independence 그리고 causality, 둘은 매우 강력한 가정이지만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probabilistic 모델에서는 conditional independence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사용해서 이런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를 줄이는 그런 작전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쓰는 그런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복습으로 이런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가볍게 논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이야기한 대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관찰하는 observable한 variable x하고 그다음 숨겨져 있는 latent variable z 사이에 이런 joint probability density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세상을 이제 모델링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portion of라고 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일부를 모델링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란 대부분 언제나 simplification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모델링을 정교하게 하더라도 생략되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모델은 심플리피케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모델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델은 심플리피케이션을 동반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variable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variable 간의 모든 인터랙션을 다 잡아낼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요 조지 E.P. 박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모델들은 틀렸다. 그죠? 왜냐하면 심플리피케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some are useful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중의적인 이그젬플인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어떤 모델이죠. 사진 모델인데 요 사진 레나의 이미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어떤 그 벤치마크 데이터로서 오랜 기간 그 학문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좀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델도 이제 사진 모델로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예를 들면 이렇게 카툰으로 표현했을 때 두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은 명확하죠.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모델을 생각해 보면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완전히 그 진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틀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사진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스풀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의 손실을 뭐 피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계되고 잘 학습된 모델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diagnostic reasoning, 즉 설명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증상을 보고 이건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다. 어떤 고장난 현상을 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이런 행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causal reasoning, 즉 뭐 프리딕션 같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제 probabilistic inference라고 하는 거 결국은 posterior inference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는 posterior가 모델 즉 p(z, x하고 데이터 p of x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osterior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트리어 분포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approximate한 posterior inference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이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런 approximate한 posterior inference의 구체적인 사례들,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서머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베이스 시어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 베이스 시어렘을 접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이제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베이스 시어렘이 머신러닝에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개의 컨디셔널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컨디셔널을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에서 사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예로 들었고요. 베이스 디시전 룰은 다름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 간단한 룰이 되겠습니다. 미니멈 에러 레이트 디시전 룰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포스티어 분포, 포스티어 확률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주는 클래스에 이 x라고 하는 샘플을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robabilistic 모델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퍼런스 방법을 고려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enumeration을 통해서 인퍼런스하는 방법 설명했고 그때 probability table을 이용함을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의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찌되었건 그런 joint probability 정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은 이제 일종의 simplification입니다. 가정인 것이요. 그래서 conditional independence나 Markov assumption, latent variable을 쓰는 이런 사례를 우리는 이제 남은 렉처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posterior inference를 수행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deterministic한 방법, 그리고 stochastic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deterministic한 방법의 사례로는 variational inference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의 스페셜 케이스인 expectation maximization을 곧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한 방법의 사례로는 예를 들면 몬테카를로 샘플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이론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고 거기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역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리고 map, posterior를 최대화하는 그런 map estimation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이런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수강생의 경우에는 추정이론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